오일 쇼크라는 게 중동 국가들이 탐욕스러워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가치가 도대체 뭐지? 라는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눌러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폭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책을 번역해 주신 최준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세계화가 종말됐고 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원래 원제목은 이제 이분이 전에 썼던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네. 더 박스라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놨나라는 책이 있는데. 컨테이너 세상 박스가 세상을 바꿨어요? 컨테이너 세상을 바꿨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지금 다 컨테이너로 세상의 물동량 대부분을 그쵸. 옮기는데 만약에 컨테이너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크레인에 올려서 내려서 그게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아찔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장이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포장이사 같은 게 없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네. 야, 우리 이제 짐 옮길 때 그렇죠. 이거 그냥 막 무작정 넣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은 뭐 원스 어폰 타임 뭐 이런 것들 이런 네네. 영화다 보면은 다 부두 항만 노조들이 막 되게 힘이 네. 세고 그걸 둘러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걸 다 사람이 일일이 나누고 분리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컨테이너라는 게 등장하면서 세상을 바꿔놓고 거리에 따른 비용을 거의 0으로 이제 낮춰놓은 거죠. 더 박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1960년대 컨테이너 박스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에 바뀌어진 세상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들여다봤다. 한 30년 정도의 타임 스케줄을 들여다봤다 그러면 이거는 스케줄을 훨씬 넓혀서 이제 한 300년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제목은 이 책이 아웃사이더 박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 바깥쪽.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라는 게 등장하기 전 그리고 그 이후의 세상을 이제 보자. 그러니까 이제 원작, 그러니까 일부 일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 전작은 네, 박스.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전후로 이게 그때를 정말 컨테이너, 집중적으로. 예, 집중적으로. 사실 그것도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아니 컨테이너 그냥 컨테이너인 줄 알았더니 이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예. 무역에 대해서 세계화에 대해서 다시 봤던 계기가 됐다면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 리카르도 경제학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 시간에 배웠던 네네. 이제 상대우 이론.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야 스케일 크다. 네.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끝내긴 하더라고요. 예, 스케일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제목을 다시 달게 된 이유가 아웃사이더 박스 그러면 뭐지? 더 박스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이 책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에 관한 이제 스토리인 거죠. 네. 즉 세계화는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예, 그래서 약을 좀 쳤죠. 세계화의 종말. 네. 그리고 새로운. 근데 저는 이제 띠지에 있는 부제에 쓰여 있는 문구가 네, 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예. 세계화가 우리는 이제 작년에 있었던 많은 일련의 사건들, 뭐 전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제 세계화 끝난 게 아니고 네. 다시 시작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렇습니다. 책에서 1차 세계화, 2차 세계화, 네. 3차 세계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세계화라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맞아요. 이제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세계화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 마인드고 그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얻은 게 많으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서 뭔가 뭐 부품이나 원료를 들여와서 여기서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지구 반대편으로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벌고 효율적으로 뭔가 돌아간다? 이거 되게 부자연스러운 시스템이죠. 옆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저기서 만들어가지고 온다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등장했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세 가지가 바뀌면 이제 세계화가 시작된다. 그게 첫 번째는 생각. 내가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리카르도나 이런 이제 위대한 사상가들이 제일 훌륭한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씩 따져 보니까 교육을 하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이제 영국이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들이 관세를 낮추고 뭔가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럼 그 행동이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상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있었죠. 수출은 선, 수입은 악. 예. 그러면 결국 그 끝은 수출이 최고야, 뭐 이런 생각. 그렇죠. 그러면 결국 상대를 두들겨 패던지, 그렇죠. 상대방을 강제로 열던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시작이었네요. 그렇죠. 사상이. 생각을 바꾸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야, 그러면 교육을 해. 그러면 저쪽에 도대체 싼 게 얼마나 있지? 가격은 얼마지? 이거를 이제 알아야 우리가 뭐 거래라는 거는 결국 가격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들이 이제 개발이 됐던 거죠.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 제일 빠른 소식들은 다 바다 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되죠. 해저 케이블이 깔리면서 이제 뭐 대서양 건너편에서의 가격 동향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이를테면 밀이라는 그 어떤 상품을 코드를 뭐 03 뭐 이렇게 붙여놨으면 03번 3월 달에 지금 현재 시세 변동률 숫자 몇 개만 오르스북으로 보내주면 받아보는 입장에서 보면 딱 판단이 드는 거거든요. 드디어 내렸구나. 이제 사들일 때가 됐다. 예, 결심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활한 정보의 흐름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원활한 정보를 하면 결심을 했으면 이제 오더를 내서 사오든지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실체를 가진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너무 비싸거나 너무 느리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면 사실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래 좋은 기회야라고 그래가지고 밀 만 톤 수입 오더를 냈는데 배가 중간에 사라져 버렸어. 아니면 원래 한 달 만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배가 한 석 달 만에 들어와서 이미 시장이 다 바뀌었어. 이러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증기선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비싸고 작은 부피가 작은 것들만 거래되던 시장을 이제 볼륨이 큰 대량의 상품들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생각이 바뀌고 원활한 정보의 흐름,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그러면서 그 빠른 운송수단의 확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세계화라는 흐름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증기기관에 발명됐어. 그래가지고 산업혁명이 됐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나는 거죠.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에서 목화를 들여와야 되는데 영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예전에는 들여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싸니까 안 됐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 진보, 증기선, 그다음에 이거를 증기를 터빈을 통해서 눌러서 압착해가지고 부피를 확 줄이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몇십 년, 한 10년 사이에 뭐 운송비가 4분의 1 또는 10분의 1까지 막 떨어지고 그 이상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거리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면서 세계화가 시작됐다. 중요한 거는 이게 엔드라는 거죠. 그쵸. 생각도 바뀌고 신뢰성 있는 통신수단도 동원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운송수단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같이 묶이면 세계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세계화는 이제 19세기 후반서부터 20세기 초반까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놓으면서 발전. 물론 이제 유럽이나 북미 대륙 일부에 국한되는 이제 그들만의 세계화였지만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세계화가 이제 그 당시에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일단 바꿔서 해보자.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는 걸 그 전에 이제 몰랐다는 것이 바뀌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정보가 원활하게 전달된다는. 세 번째 신뢰도 어떻게 보면은 물건을 보내기로 했는데 언제 오냐? 중간에 해적이 가져왔어요.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 이제 버무러지고 합쳐져서 엔드 조건으로 그렇게 됐을 때야만 비로소 세계화가 진행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이제 19세기에 있었던 세계화의 흐름을 설명하고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그래서 그 당시도 벌써 이제 뭐 미식 만드는 싱어 같은 회사 그 책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 한 50개국에 이제 사업장을 두고 생산을 해서 글로벌 경영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글로벌 경영이라는 게 인터넷이 이제 있은 다음서부터 가능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뭔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이미 사업을 했던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사업가 있었고. 정신이라고 하죠, 정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대단해요. 면에서 봤을 때 1차 세계화는 되게 행복했던. 아, 가만 보면 지금보다 더 유리했던 세계화예요. 아. 두 가지 측면에서. 아.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주요 국가들은 다 근본이제를 사용했잖아요. 네. 환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아,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엄마 찾아 산말리에 나오는 마르코처럼 예,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한 거죠. 엄마 찾아 산말리에 마르코는 지지리도 못 사는 나폴리에 있다가 네. 엄마가 돈 벌러 갈게 그러고 아르헨티나로 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가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엄마를 찾는데 계속 엄마가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빈곤한 이탈리아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던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대량의 노동력이 움직였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죠. 복잡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간다. 세계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네. 노동력과 그 환 리스크가 없는 그러면 기업 경영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보면은. 사업을 할 때 일단 어쨌든 안정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렇죠. 공급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거고 또 환율도 네. 굉장히 민감하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규모가 네. 커질수록 민감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런 리스크들이 없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이제 세계화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세계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제 1차 세계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나죠. 그렇죠. 전쟁이 나서 이제 처절하게 이제 네. 박살을 이제 내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뭐 한 번에 다 못 부쉈는지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하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불안해져요. 이 사람한테 있는 이 파괴 본능이라는 게 파괴 본능. 그러니까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물론 소외되거나 뭐 좀 밀려난 쪽도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보면은 다 좋아진 거였거든요. 다 좋아지긴 했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제일 이득을 보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서로를 때려 부수는데 전심전력을 다한 걸 보면 이게 사람 어디 저 밑에는 밑바닥에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아졌는데 그렇습니다. 얘가 너무 이제 보기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로가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전쟁이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지도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 30년. 그러니까 1차 세계화가 한 30년간 지속이 됐는데 네. 그걸 부수는데 또 한 30년 걸린 거죠. 그러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폐허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게 이제 등장을 이제 하죠.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가 어디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이제 시골 마을에서 예. 모여가지고 이제 예. 회의를 하고 예. 이게 이제 그 어떤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좀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면은 좀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세계 유일의 이제 강대국인 시절에 다 달러 써. 이렇게 일방적으로 빡질러가지고 달러를 쓰게 만들었다.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잘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세계 패권국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한 훌륭한 나라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책들에서 잘 설명을 요즘에는 브레튼 우즈 체제에 대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은 내가 전쟁에 들인 비용을 보상을 뺏어오는 받아요. 거죠.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진 나라한테 배상금을 뜯어내고 돈으로 받았으면 돈으로 받고 돈으로 못 받으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것을 받을 때까지 주둔해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서양에서. 그런데 다들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내가 미국에 빌려 쓴 게 도대체 얼만데 맞아요. 이거 갚으라 그러면 네, 큰일이다. 그런데 미국이 말한 거는 나는 시장을 열겠다. 예, 미국 시장을 열 테니까 와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라. 정한 시스템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 돈 벌어서 가져가서 네 나라 복구하는데 돈을 써라. 처음에 그거를 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샬 플랜이나 뭘로 이제 도와줄 테니까 가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 이런 것들은 미국 해군이 전 세계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대신 그러면 그거에 다른 단위는 당연히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파는 거니까 그렇죠. 달러를 베이스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대공황 시절에 어떤 국가들의 근본이제에서 이제 이탈하고 그 혼란상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달러만 금이랑 바꾼다. 다른 나라들은 이 미국 달러와 연동해서 고정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내놨다라는 게 상당히 이제 훌륭한
뭐 어떻게 보면은 취할 건 취하고 내줄 건 내주고 뭐 이런 그렇죠. 느낌도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니들도 살아야 나도 예. 살고 니들이 살고 뭔가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잘 살아야 나도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그런 맞습니다. 거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그 이후에 이제 뭐 IMF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가트, 아. 그 추억의 이름 가트죠. 예,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됐는데 1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 이거를 이제 또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에 이제 이 세계화 현상을 이제 2차 세계화로 하면 네. 1차 세계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약한 면이 나타나죠.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뭐 큰 통 크게 이렇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얻어내긴 했지만 그것도 한 30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970년 근처 가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상품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라. 아하. 물건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네. 돈은 그렇게 가지 마라. 돈이 움직이면 결국 환율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 각국이 이기적인 모습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 시스템이 또 붕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품은 자유롭게, 돈은 부자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 문만 열어놓은 세계화가 2차 세계화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물건 만들고 각자가 이득을 볼 수 있게 교육은 해. 교육은 하지만 해외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네. 뭔가 이 투기적인 아. 예,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그 당시에는 달러만 이제 그쵸. 어떻게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통화였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네 너무 많은 돈이 외부에 풀리면 좋지 않은 거니까 서로가 그것들을 타이트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아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물건만 왔다 갔다 그렇죠. 했던 거예요. 물건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환율은 이제 함부로 서로가 일방적으로 바꾸지 못하게 이제 해놨던 거죠. 내가 급박한 상황이 생겨서 뭔가 갑자기 수입이 너무 늘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렇죠. 그럴 때 환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범위도 일정 부분 이하로 이제 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러면 그때까지만 해도 환율은 항상 고정돼 있던 그렇죠. 대부분 고정이죠. 그러니까 일부 딱 바운더리가 있고 밴드가 있고 그 밴드를 밴드에서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물론 이제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변동하는 환율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1960년대 이제 유럽 경제가 네. 호황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미국에 많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달러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러 나갔죠. 그래서 유럽에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유럽에 쌓이면서 이제 유럽 특히 이제 드골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골 대통령. 예, 야 이렇게 많은 달러가 그렇죠. 있으면 이거는 결국 미국이 또 금이랑 바꿔줘야 되는데 바꿀 능력이 있나? 라는 이제 회의를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을 약을 올리죠. 수시로 3억 달러 정도 모아가지고 이제 미국 금으로 바꿔줘. 금으로 바꿔줘. 있어 금? 예.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도 치러야 되고 전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동맹국들 특히 이제 프랑스로 대표되는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이제 신경이 쓰였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국 그 모두가 어느 순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겠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영국 같은 나라도 상당히 이제 환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된다. 이미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려서 그렇죠. 이제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환율 시장이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변동이 크잖아요. 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도 당연한 것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되거나 물건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당연히 뭐 약세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걸 억지로 막아놓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일부러 이제 그런 문제를 회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묶어놓자. 예. 이것까지 변동되면 너무 힘드니까. 결국 3차 방정식이 되니까. 결국 그게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오니까 이제 오니까.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불태환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야,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2023년에 살고 있는데 2023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시대가 1970년대. 예. 그때 이제 물가도 너무 높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의 매력은 약간 옛날 이야기 같은데 네. 지금 현실하고 연결돼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이해하면 현재의 많은 것들이 훨씬 명료하게 보여요. 맞아. 그러니까 달러라는 게
불태원 선언하면 금이랑 안 바꿔줘요. 맞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러라는 가치는 도대체 뭐죠? 그치. 예. 어디, 잠깐, 붕 뜨는 거죠, 붕 그냥. 뜨는 거죠. 그전에는 금, 달러, 그리고 다른 기타 화폐들이 연동이 됐었는데 갑자기 한 축이 무너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달러는 나머지 통화와의 관계 속에서만 그쵸. 의미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거예요. 아, 이거 금이랑 바꿔줘야 된다는데 안 바꿔준다는데 맞아. 그러면 당연히 내가 그 달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손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는 내가 또 비싼 가격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석유였죠. 아, 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수요량 자체도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맺어놓은 계약들 때문에 중동 산유국들은 쥐꼬리만한 수수료만 받고 있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심지어 그걸 받는 달러도 내가 가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불공정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만들어지고 뭐 큰 힘을 쓰지 못했던 오펙이라는 기구들이 이제 제대로 결집을 하면서 네. 이제 석유 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이게 1973년. 그렇죠.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는 게 중동 국가들이 탐욕스러워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니까 내가 팔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의 상품의 가치가 도대체 뭐지? 라는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눌러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없어지면서 대폭적으로 이제 뛰기 시작을 이제 했던 거고 이 책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인 면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보면 70년대부터 수출 주력 산업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70년대 후반서부터 중화학 산업에 투자를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통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저 어릴 때도 되게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럼 그전에 왜 못했지? 아,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릴 때 기억에 80년대 초반 되면 대한민국 외국 빚 때문에 외채 때문에 망한다. 아, IMF. 그러니까 뭐 어디선가 빌려왔던 외국에 빌려왔던 돈 때문에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7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이야기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런 명료한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석유 가격이 뛰니까 네네. 중동 산유국들은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러면 이제 돈방석에 앉았으면 이거를 집에다가 금고에다 갖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에 우리 로또 맞으면 일단 어디다 놓죠? 은행에 일단 은행에 넣죠. 뭐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일단 넣어놓죠. 보관해 놓는 거죠. 예,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제 평소 자기들이 거래하던 런던, 뭐 뉴욕, 뭐 동경 이런 데 있는 은행가들을 불러서 나 일단 예치해 놓을 테니까 너희들 예전에 약속해 놓은 금리 나한테 보장해라. 라고 돈을 예치를 하는 거죠. 네.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를 예치하는데 이 은행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장은 좋은데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죠. 오일 쇼크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박살이 났는데 그렇죠. 약속한 금리는 이제 그 전에 경기 좋았을 때의 금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식으로 따지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빌려주려면 기업한테 빌려줘야 되는데 기업들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산유국한테 약속한 금리는 줘야 되겠고 생각도 못한 이 은행들이 이제 돌파구를 찾아낸 게 나라의 돈을 빌려준다. 민간 은행들이 이제 국가의 돈을 빌려주겠다. 제3세계 국가, 그러니까 뭐 아시아, 그다음에 남미.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는 뭐 19세기 때부터 많이 하던 일반적인 행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영란은행 처음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돈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나들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니까 다시 생각을 돌리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 그리고 이제 불태안 선언 이후에 돈들은 자유롭게 이제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됐고 그 전까지는 묶어놓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금에 묶여 있어서 이게 딱 어디 날아가지 못하게 잡혀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리니까 슉 날아가 버린 거죠. 그 돈이. 그러니까 돈들이 이제 돈 벌 구석만 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뜨거운 돈이 된 거죠. 한 번이가 돼서 한 번이가 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우르르 몰려서 그때 이제 돈을 빌려준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유럽의 폴란드 뭐 이런 나라들도 돈을 많이 빌렸고요. 그러니까 그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돈을 빌린다라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돈을 빌린다는 거는 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원조를 받는 거였죠. 그렇죠. 주로 미국, 그러니까 국가 정부, 정부 대 정부로서 원조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도 있는 이제 뭐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 돈을 받든지 그 당시에만 있던 이제 IBRD 같은 이제 이런 그 개발 원조 해주는 곳에서 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제 원조를 받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그런 복잡한 필요 없고 이자 내, 그냥. 은행이랑 딜해서 우리가 이자 내면 돈 빌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꿈만 꾸지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포스코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 돈을 도저히 한 데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대일 그 청구권에서 받아온 3억 달러를 거다가 몰빵을 해가지고 건설을 한 거죠 보면은. 근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빌려오면 돼요. 그래서 빌려와서 이제 각 나라들이 너도 나도 하는 것들은 비슷한 행태를 보였던 거죠. 이제 그 중화학 산업.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르헨티나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이즈로 막 시작을 합니다. 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수입에 돈을 많이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3차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2차 세계화와 2차 세계화가 이제 끝날 때 마무리 스토리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197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돈을 막 흥청망청 빌려서 좋다. 막 너도 나도 했는데 70년대 후반쯤 되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뭐 이분 이름 다 알죠. 볼커. 예, 네네. 금리가 막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버린 거예요. 너무 올라버렸죠.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올려서라도 잡자. 근데 그러면 70년대 전에는 70년대 중반 이럴 때는 왜 금리를 그렇게 안 올렸냐? 금리 올렸죠. 올렸는데 국민들이 죽겠다고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금리를 다시 내려요. 그러면 또 물가가 뛰어요. 그렇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한 10년 동안 됐는데 1980년대 초반 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지친 거예요. 무슨 희생을 쓰더라도 무슨 쓴약을 먹어서라도 이거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볼커가 금리를 퍽퍽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3년 만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죠. 저도 뭐 그때 뭐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달러라는 거를 믿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세계 최강 미국이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게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었는데 이게 끊어진 다음에 이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현상이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는 과정이 반대쪽에서 물건 가격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걸로 이제 반영된 거고 바뀐 거고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요즘에는 달러 대신 금 대신 이제 금리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80년대 초반에 이제 기준금리를 20% 수준으로 이제 높여놨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렸죠. 그러면 말 그대로 요즘 여러분들 잘 쓰시는 표현으로 이제 킹 달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킹 달러가 됐을 때 인플레이션이 잡혔어. 끝.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아는데 이 책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사실 세상이라는 게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대신 무슨 희생을 치렀냐? 미국의 제조업이 작살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어마어마한 이제 강달러 초강달러인데 그러면 미국에서 만드는 가전제품, 미국이 만드는 자동차, 미국이 만드는 의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어지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대신 수입 제품들에 대한 경쟁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던 거죠. 구매력이 커지니까. 그렇죠. 이 틈을 타고 이제 제일 적극적으로 파고든 나라가 이제 일본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점유하고 뭐 미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그러한 면하고 80년대 일본의 미국의 시장에서 펼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일본이 사실은 훨씬 집요하고 훨씬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미국의 일단은 자동차 산업이 박살이 나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몰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반도체 산업도 이제 큰 궁지에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뭐 이 책에 그 내용까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이 정부를 찾아가서 살려주세요라고 하게 되고 미국이 찍어 누르면서 이제 자율 규제라는 아주 전대미문에 우리 수출을 조금만 할게요. 라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약속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백을 타고 미국 시장에 상품성은 부족하지만 진출했던 회사가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고 현대자동차의 이제 엑셀 자동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상황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제 수혜를 받는지가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서 우리는 갑자기 3조 호황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에서 우리한테 좋은 찬스가 주어졌고 우리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이제 외채의 늪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성장을 하게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2차 세계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근데 사실 2차 세계화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 전 세계의 한 3분의 2만 네.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정도만 이제 자본주의라는 이 교역의 틀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격리돼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말 그대로의 세계화가 아니고 네, 그들만의 세계화였던 건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중국이 등장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잘 몰라요. 하루 아침에 이제 전 세계 시장, 뭐 작게 봐도 한 30%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우리도 지금 뭔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갑자기 시장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3분의 1 넓고 30% 시장 확대가 돼 있어. 너무나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씩 나던 게 130만 원 되는 130만 원은 뭐 한꺼번에 그냥. 기본 보장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점은 그 시장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들은 다 노동력이란 말이죠. 아. 네. 싼 노동력이. 근데 내도 노동력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몰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일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면 만족하는 거죠. 중국부터 동유럽 정말 어마어마한 수억 명의 이제 노동 인력이 갑자기 노동 시장으로 진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제3세계화가 제3의 세계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3의 세계화를 이제 돌이켜 보면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노동력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70년대는 경기가 좋아지면 인건비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유발이 됐는데 기업의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는데 물가는 내려가요. 왜? 인건비가 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한 2010년대 초반까지 느꼈던 골디락스. 근 30년, 40년 동안. 그 30년 동안 느꼈던 골디락스 같은 이제 이러한 체제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기 시작을 했고, 미국 그리고 달러라는 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사상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모두가 이제 이득을 보는 이제 그러한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돈들은 더 현기증 나게 빠른 속도로 더 빨리 움직여 다니기 시작을 했고 미국을 떠났던 선진국에서 밀려났던 산업들은 이제 아시아나 뭐 중남미나 어디론가 찾아가서 중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새롭게 터전을 잡고 말 그대로 이제 제일 효율적인 루트를 찾아서 움직이면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그렇죠. 예, 밸류 체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 같은 거죠. 그렇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이. 예. 네. 사람들이 최적에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성장하는 국가,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돈이 많이 이제 흘러다니고 노동력이 많이 왔다. 플러스 이제 이 시대,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덧박스 이야기할 때 나왔던 컨테이너들이 기술적으로 이제 초대형화되기 시작을 한 거죠. 훨씬 더 볼륨이 커지고 그 많은 물동량을 더 저렴한, 더 많이 날르는데 더 싸져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거죠. 즉, 이 책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해운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흥망성쇠. 예. 그러니까 뭐 컨테이너를 규격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 가지고도 엄청 싸웠다는 예. 얘기도 막 나오고. 그 내용은 이제 덧박스에 보면 그죠? 훨씬 잘 나오고 여기도 이제 일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운업계의 어떤 그런 이제 뭐 전략의 다툼, 갈등, 그리고 또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세계화를 상징하는 사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세계화라는 게 뭐지? 라고 이걸 떠올려봤을 때 제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거는 거대한 컨테이너선 그 위에 실려 있는 수만 개의 컨테이너들 색색 예 이게 딱 세계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손발이 돼주는 해운이라는 그 파트에서도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성장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이제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전 이후의 시대가 제3의 세계화고 제3의 세계화가 이제 비교적 최근까지 예, 쭉 이어져 이제 왔죠. 그 과정에서 제일 득을 본 나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제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거대한 시장을 옆에 두고 그 시장에서 연간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면서 뭔가 이제 장사를 할 수 있었다. 한 사회를 도약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 거는 어마어마한 행운이었거든요. 하필 그때 돈도 빌릴 수 있고 네, 노동력도 있는 데다가 네. 시장도 있는. 시장도 있고, 근데 시장도 근접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중일 세 개 나라가 이제 삼각 형태로 이제 네. 돌아가면서 서로가 이제 발전을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게다가 머리도 좋아, 막 이러면서. 예, 그 상황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덕을 보게 됐던 거죠. 보면은. 예. 그 70년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는 당시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좀 어때요? 이게 물론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면 어쨌든 예. 전환이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뭐 파괴 본능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것이든지 모르겠지만 쌓여 있는 누적돼 있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사단이 나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랑 지금 2023년, 2020년대랑 이제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약화되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의심, 뭐 회의 이런 것들이 들면 서로 이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네. 길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해소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 70년대 같은 경우는 그것이 결국 이제 뭐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컴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심겹게 한 10년, 80년대 중반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됐던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보다 더 어려운 방정식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미국이란 나라를 군사적으로 위협했던 소련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기술 면에서 이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들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요즘 보면 중국 옆에 착착착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뭐 브라질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UAE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편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예, 그래서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이제 지난주인가요? 이제 T25라는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도 안 끼고 저기에도 안 끼는 25개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하면서 이제 이게 21세기판 이제 비동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세계화의 시절에는 기준이 하나고 그 기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최선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많은 나라들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각자의 이익을 이제 도모하는 이제 이러한 시기가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세계화의 이제 도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에는 네 번째 세계화의 이제 핵심에는 뭐 누가 뭐래도 중국이라는 존재를 이제 배제할 수가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물건을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그 전까지는 돈을 번다는 것들은 내가 유형의 재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번다. 그런데 그것들은 가급적이면 내 나라 안에서였는데 이것이 이제 3차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EU라든지 뭐 나프타, USMCA죠. 이제 북미 자유무역지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국경이 흐릿해지고 스케일이 훨씬 커지는 이제 이러한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분명히 예전에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누가 돈을 버는 거지? 알 수 없는 이제 그러한 단계로 이제 점점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나라 안에서 딱 물건이 만들어지면 명확했어요. 이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면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다 만든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돈을 얼마 벌었네. 계산이 딱 나왔죠. 아이폰? 뭐 옛날 미제 이제 자동차면 그 미국이 돈을 벌었다, 돈을 잃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세 번째 3차 세계화를 거치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가 간에 누가 이득을 받지? 누가 손해를 받지? 라는 게 되게 이제 경계선이 흐릿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예, 뭐 대표적인 게 아이폰을 가지고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중국이 버는 게 얼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중국이 섭섭한 마음이 저거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통적인 무역 수지나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누가 이득을 본 거지? 계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식 사고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도 이제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이 책에 설명이 돼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 이제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들이 어떤 식으로 분배되는지 예 우리가 막연하게는 이해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잘 가늠이 안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건 누구의 몫이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은 상세하게 설명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것들이 뭐 전쟁으로 끝나지 않는 이상은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아이폰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느끼는 게 대한민국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가 3차 세계화에서 다시 4차 세계화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그 흐름에 올라탔었구나. 아이폰이라고 대표되는 새로운 어떤 이거는 유형의 제품이긴 하면서 그렇죠. 동시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이제 또 무형의 것들이 깔리는 플랫폼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라는 기업들은 각종 뭐 디스플레이나 메모리나 이런 거를 팔면서 고부가 가치를 도모를 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앱 생태계라는 거에 또 올라타면서 여러 가지를 또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그런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애플이 만든 아이폰이라는 거를 가만 보면 한때는 파란 사과 그래서 삼성이 다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애플에 있는 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뭐 반도체 뭐 이거 굉장히 좀 삼성이 만든 것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유형의 제품인 거고 사실 이 안에 이제 타서 장사를 하는 앱이라는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이수혜를 많이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판이 시장에 깔렸던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란 나라의 성장을 아이폰과 비교해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아이폰 3GS 이 책에서 설명했던 건 아이폰 3GS 모델인데 이 당시에 중국이 가져가는 부가가치는 아마 한 3%? 말 그대로 인건비죠. 폭스콘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조립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최신형 아이폰 쪽으로 넘어오면 그 아이폰 전체 부가가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5%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 보면 누군가는 부가가치가 줄어든 거고 누군가는 이제 올라가는 어떠한 그러한 변화.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제 그러한 성장이라는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이제 대상이기도 하죠. 가장 미국스럽지만 그 속에서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변신을 이제 도모했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세계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어제 가신 것 같아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우리가 이제 걱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차 세계화 때 우리가 제일 수혜를 많이 보긴 했는데 뭔가 이게 질서의 변화 과정이 우리한테 완전히 다 유리한 것만 같진 않아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이 책의 이제 결말이 이제 4차 세계화고 뭔가 변화하는 이제 이런 흐름인데 사실 그 한복판에 있는 거죠. 이 책이 뭐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변화해가는 흐름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상상해봐라 이제 열린 결말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3차, 2차, 3차 세계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어들였죠. 일정 부분은 토해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거. 꼭 토해내야 됩니까? 그래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것들을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과거에 일본과 그 미국의 갈등하고는 또 양상이 이제 많이 다르죠.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은 이제 미국이 이제 단순한 R&D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겠다. 즉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놔뒀더니 중국 위주로 들어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거를 흔들지 않으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의 성장을 누르고 견제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라고 느끼는 게 요즘의 미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서 벗어나서 보이는 손이 됐죠. 보조금도 주고 막대기도 들고 때리고 그러면서 중국에 집중돼 있던 밸류 체인을 이제 움직이고 변화시키는데 주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관심 있는 거는 옛날 같으면 철강,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럼 미국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못 따라가죠 이미. 못 따라갔다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제품들은 이제 범용화됐기 때문에 커머더티화된 거죠. 어디서도 이제 구할 수 있고 그 체계를 누가 굳이 흔들어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미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 미래를 바라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가 향후 경쟁을 했을 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전선이 어디냐라고 보면 이제 첨단 이제 기술 제품이라는 거죠. 반도체,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바이오 의약품, 뭐 양자 컴퓨터, AI 뭐 이런 영역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영역에서 뭔가 그동안에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해놨던 나라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몇 나라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첨단 제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고 적절한 기술력, 그다음에 대규모 볼륨 이런 것들을 보유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한국 기업들의 장점과 이제 리스크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제3의 세계화 시절 1990년대 이후에부터 이제 했던 것들이 한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어느 한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지역을 골라서 다른 나라의 경쟁 업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영을 하나 좀 더 붙이는 대규모 플랜트를 단기간에 건설을 하죠. 네. 사람들을 막 갈아 넣죠.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이제 그리고 안정적인 물자들을 조달을 하죠. 부품과 원료들을 조달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타고 이제 다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초대형 컨테이너 선에 실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립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의 가장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게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만든 게 이제 중국의 기업들인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 경쟁업체들이 하지 못한 이제 규모의 경제, 효율성 이런 거를 달성을 했던 거죠. 정말 잘해요. 가성비 좋은 그럼, 제품들을 잘 만들어내는 QC도 네. 잘해서 품질도 괜찮은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4의 세계화, 현재 일어나는 세계화라는 것들은 세계 시장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첨단 분야에서는 점점 쪼개지고 있는 그리고 이거 쪼개지는 폭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IRA를 통해서 를 봤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팔려고 그러면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최소한 북미에서는 와서 투자해라라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유럽에서도 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인도는 가만히 있을까요? 남미는 가만히 있을까요? 비슷한 요구를 또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전에는 대한민국 또는 중국이든 뭐 세계 어디 됐든 한 군데 딱 모아놓고 팔면 됐는데 이거를 이제 쪼개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쪼개면 과거처럼 효율적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100이라는 한 단위에서 최적화됐는데 이거를 미국에 25를 보내고 유럽에 20을 보내고 어딘가 또 15를 보내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100에서 25를 떼냈으니까 얘는 100에 25%의 효율을 가진다. 안 나오죠. 그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면 훨씬 못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거죠. 보면은. 근데 안 갈 수도 없는 게 시장이 또 거기 있고. 시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시겠지만 많은 이 기업들이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충 정해진 것 같아요. 이제 멕시코로 미국 본토 최소한 멕시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미국 본토가 좋긴 한데 비싸. 난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해. 그럼 멕시코. 그다음에 이거는 만드는데 자원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운송비가 많이 들면 곤란할 것 같아. 그러면 캐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과 생산 기지가 통합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는 거고 당연히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그러한 양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쪼개지고 있는 이러한 면. 분명히 세계화라는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벽을 딱 치고 블록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너희랑 거래 안 해.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첨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니네들이 하다는 거 뭐 해 공장 투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얻어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얻어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우리한테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보면은 글쎄요. 저는 이제 일본처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도 양적 완화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세상은 그런 이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25라고 그쵸. 할 만한 그러한 포지셔닝에 가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볼륨이 내가 커서 네. 뭐 인도를 누가 때리겠어요? 지금 그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맞아요. 브라질을 누가 때리겠어요? 네. 그 남미 대륙 남반구의 그 거대한.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는 거죠. 국가별로 뭔가 지정학적인 포지션에서 나는 독자 노선을 걷던지 아니면 일정 부분 시간을 벌면서 내가 더 유리한 고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그런 포지션이 아니라는 거죠.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이에요.
미국과 중국, 특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네. 내가 중국을 때리는데 우리의 펀치가 돼줄래? 아니면 내가 때릴 때 맞는 샌드백이 될래? 아. 어떻게 보면 양자택일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표현이 야 네가 가서 때리고 와라. 네가 가서 할 때 맞고 와라. 내가 뒤에서 있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해. 이거 좀 무서운데? 그럼 싫어? 그러면 저쪽에 가 있어. 그러면 너부터 일단 맞고 시작하자. 아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네요. 비유가 그러니까 참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이런 갈등들이 점점 전선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그 동안에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그런 이슈도 있었고, 네.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좀 적고, 네. 2000년대, 뭐 90년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중요성이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싹 보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잽싸게 뛰어나와가지고 제일 빨리 따닥 뛰어나가서 가면 됐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예측보단 대응인 거네요. 나오면 빨리 들어가서. 그렇죠. 베스트 팔로워. 예, 그게 됐는데 문제는 20년 동안 대한민국 기업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네. 몸집이 커진 거죠. 기둥 뒤에 숨어도 배가 다 보여요. 네, 기둥 뒤에 숨어도. 예, 네. 엎드려서 남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만 돌리려고 이렇게 고개만 살짝 돌려도 얘 움직인다. 라고 보는 거. 야, 너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물어보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경솔하게 자꾸 움직이려고 하느냐.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좀 이렇게 움직여 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네.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볼륨이 커진 이 덩치를 다들 자기 편으로 끌고 오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크기, 경제력, 위치 이런 것들이 너는 생각이 뭐냐? 라고 물어볼 첫 번째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되게 우리한테 이제 불운한 거예요. 불운한 거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계속 안 하고 유보를 하면 네. 양쪽 다 적이 되는 그렇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보면. 매도 맞으려면 먼저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매를 맞는다기보다는 네. 효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 선택을 해야 되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고민들을 이제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요즘 이제 대통령의 행보나 언론에 나온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미국 쪽으로 지금 미국 가시기도 했지만 예. 가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 좀 가지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당장 중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느냐? 중국 무역 수지 수백억 달러씩 얻던 거는 이제 벌써 3, 4년 전 없어졌잖아요. 추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시장이 아니에요. 줄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줄 생각도 없는 거 같고. 줄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전에 그 중국이 한한령 내려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 K-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가지고 네. 글로벌 시장을 개척을 해서 그렇죠. 오히려 더 큰 것들을 찾아낸 거죠. 뭐 똑같이 비유를 할 수는 없겠으나 네.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질서, 이 3차 세계화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성공 방정식이 매우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방정식의 룰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이제 현명한 것이 무엇이나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한 거 하나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으니까 이 바뀌는 룰에 맞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야 예전에 보면 그렇게 잘해서 잘 됐잖아. 그렇죠. 라는 이야기는 이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전의 질서에서 너무 잘했던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 향수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 관성에 젖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바꾼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많은 이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투자를 이제 늘리고 2차 전지도 투자를 늘리고 이제 이렇게 있죠. 이게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생각해 보면 해피엔딩은 아닐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고 승자와 패자들이 나누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만 이런 좌우우면하면서 고민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또 위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멕시코로 향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일본 기업도 많지만 제일 많은 기업은 어디냐? 중국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 기업조차도 이 시장이 이렇게 쪼개지는 데 대해서 우리 중국에서 더 이상 베이스를 두고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안 된다라는 위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 뛰어들어서 중국 기업조차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산단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깔고 하면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도 이게 대책 없이 내준다라고 볼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룰 속에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가령 이를테면 가만히 대한민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2차 전지 만들어서 전 세계 팔래요 라고 했을 때 팔 수 있나요 지금? 네. 안 되는 세상이 벌써 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금은 2차 전지인데 그럼 그 다음에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갑갑하지만 네.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바뀌는 룰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응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서 기회를 찾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이제 목소리를 내고 길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이제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나라들은 들어줄 준비가 돼 있어요. 왜냐면 볼륨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리치 컨트리잖아요. 하는 거지. 네. 리치 컨트리예요. 제가 뭔가 한번 하려고 그래. 들어보자. 그러면 듣다 보면 절반 정도 말이 너 말 맞는 것 같아. 그렇죠. 절반은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은 무겁게 눈치는 빠르게 이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성장한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화낼 수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진짜 화낼 수 있는,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론 이제 뒷감당 할 거는 생각을 하고 이제 화를 해야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은 항상 따르는 거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핵 하나 정도는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네,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네.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룰, 새로운 질서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만약에 룰이 바뀐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 단순히 있는 그거를 갖는다 안 갖는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 룰이 바뀌는 틈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보여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90년대 어떻게 보면 냉전의 최전선에 서 있던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냉전에서 벗어나고 싶다. 또 북한이라는 나라의 어떤 저 두려움으로부터 좀 완화를 시키고 싶다. 어떻게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틈이라면 어떻든 간에 소련,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이라는 나라의 뒷배를 약화시키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미리 해놨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갑자기 중국에서 민항기가 춘천에 불시착을 하고 뭔가 이 건수가 생기면 그 틈을 잡아서 시도를 하고 트라이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기민하게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뭐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투자자 저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게 이 책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카르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 하나씩 그 무역이라는 관점,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묶어놨던 걸 풀어주면서 1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되고 3차 방정식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지금 한 4차 방정식 정도 되는 거 아닌가.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지혜를 모은다면 또 못 풀 건 또 없는 거고 언제 풀어내는 거니까요. 네. 언제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계획이 이쁘게 잘 만들어서 차근 그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계획표 잘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나요? 맞아요. 그냥 하다 보니 그냥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거
그것들을 잃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명분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네. 기회가 어디 있는지 그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잡겠다라는 파이팅 정신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준영 박사님이 이제 번역하신 이 책을 저도 읽어보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화낼 줄 아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이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막 자연스럽게 화를 내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의견들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